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은 세계적인 불황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말에 있었던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폴 크루그만이 빠르면 올해 말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는 효과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NBC를 통해서 이미 방송이 됐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폴 크루그만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 크루그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8년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세계 경제가 2019년에 불황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기업가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등 향후 몇 달 동안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세계 그 일부 기업 엘리트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많은 기업의 그 수장들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위반자들, 특히 현재 그 시기에서 정치권에서 몸을 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임기 동안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고요. 이 사람들만이 항상 그 당대에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리고 설령 문제가 일어나도 잘 해결해 나갈 거다라고 했지만 연착륙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책 위반자들은 완전한 불황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그만은 이 회의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이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표명을 하자 크루그만이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루그만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올해 말,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루그만은 하나의 대형 악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대신에 다양한 그 경제 역풍들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 문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뭐 브렉시트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감세 부양책, 2017년 하반기부터 이 부양책을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2018년에 GDP가 상반기에 실제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성장과는 관련이 없는 성장 수치였죠. 그리고 이 부양책은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감세 정책으로 인한 거품이 꺼질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경우,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에서 감세 정책으로 인한 거품까지 꺼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정말로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가장 불황에 가까워 보이고 있는 곳을 크루그만은 이제 유로 지역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일단 저번 주인가요? 유럽위원회가 이제 2019년과 2020년에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건 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018년에는 이제 1.9%였는데 올해 1.3%로 둔화될 것이고 2020년에는 1.6% 정도로 반등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로존 19개국 통화권 당초에는 올해 1.9% 성장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7%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1월 예상치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두 달 후에 이 전망치가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대폭. 그래서 이 소식들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 확산시키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발표되고 있는 독일,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같은 경우도 실제 수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망치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전망치를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2012년에 경제 성장률이 2.7%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3%가 깨진 수치죠. 2012년에 2.3%를 기록했었는데 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2%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16개 국내외 금융사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취합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2.59%,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3%대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금융사나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이 2019년에 2.6%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OECD에서도 2.8%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작년 10월 발표입니다. 유로존 역시 작년 12월 발표 기준보다 1월 달에 발표한 전망치가 훨씬 더 낮아졌잖아요. 아마 이것도 수정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수치보다는 더 낮은 수치를 다시 전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현대경제연구원 쪽에서는 2.5%, LG 쪽에서는 2.5%, 산업연구원에서 2.6%,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6%,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5에서 2.6%,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2.5%도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서 이 수치보다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3%대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2%대라는 거는 과거 유럽과 일본의 그 선진 시장의 유형과 굉장히 비슷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유럽도 2012년 이때까지만 해도 2%대 그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막 2%가 깨지고 1%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폴 크루그만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경제 침체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폴 크루그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여러 전문가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1월 초에 그 건드라크 저스트 마켓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번 신용화폐 시스템에서의 장단기 스프레드와 그 리세션 타임라인을 겹쳐서 데이터화 시킨 차트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때도 당시에도 이 노란색이 지금 현재 1월 초 당시 상황인데 타임라인, 평균적인 이 타임라인, 리세션까지의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대략 이때 당시 54주가 남았다라고 데이터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약 4주가 지났으니까 대충 한 50주, 현재 기준으로 이제 50주 정도가 남았겠죠. 50주 정도라고 한다면 정확히 50주 뒤면은 이제 내년 초입니다. 내년 초인데
이제 위아래로 대충 영역을 잡아보면 빠르면 2019년 말, 아니면 2020년 1분기, 이 기간에 리세션이 이제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요 데이터 1986년부터 현재까지의 그 흐름을 잘라서 누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이 타임라인,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다 누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이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표현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건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차트입니다. 기준금리 차트인데, 닉슨 쇼크 이후에 그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1981년 미국의 금융화 선언 이후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유동성 투입을 통한 이제 경제 성장으로,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업을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키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패권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 금리 차트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투입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재 2.4%인데 금리가 2.25에서 2.5% 상태잖아요. 금리 영역대가. 그리고 사실상 201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이 금리 인상분이 지금 가면 갈수록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제 밑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환경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결국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정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실제로 그것을 정기적인 툴로 활용을 할지를 이제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저번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결국 연준도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연준도 경기 침체를 대비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처음 이 주제 있잖아요.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은 세계적인 불황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난 시기 동안의 그 경기 침체의 그 원인들을 보면은 이때는 걸프전 문제, 그 에너지 문제로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여전히 걸프전을 제외하더라도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만큼은 계속 전망이 밝았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2000년대 역시도 닷컴 버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게 아니라 닷컴 버블로 인한 문제. 그래서 이때 문제는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의 위기는 무분별한 그 대출, 그리고 현 통화 시스템의 과도한 그 맹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그 모기지에 대한 부분, 모기지 시장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 모기지에 대한 대출은 절대로 연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러한 월가 있었던 팽배해졌던 그러한 그 믿음을 깨부시는 그런 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도 경제 성장 자체로 발생된 침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그 금융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크고
이 시기 때부터 금융업을 성장시킨 밑바탕에 있는 것은 모기지 시장이었기 때문에 모기지 시장으로 인해서 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 때문에 발생된 침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 경제,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부딪히는 이 시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발표되는 내용들, 보고서들, 그리고 전망들 보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잖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 어느 한 국가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경제 성장에 한계가 왔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겁니다. 경기 침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투입. 유동성 투입을 과거처럼 이런 흐름이 아니라 더 많은, 더 급격한 유동성 투입만이 이 경제 성장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제 일부 그 비주류 매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마디로 리셋이죠, 리셋.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장기 불황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투입이 될 거지만 결국 이것이 일어나게 될 경우 이것은 근본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리셋은 장기 불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단기 불황과 단기의 극단적인 과도기를 유발을 하죠. 대신 장기 불황이 아니라 이것을 단기에 그것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서 경제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그런 방향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유동성 투입이잖아요. 유동성 투입인데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의 부채는 22조 달러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차트를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때부터 이 부채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위로. 더 많은 부채를 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일어난다면 이 부채 그래프는 더 급격하게 꺾일 겁니다. 이렇게 거의 수직선으로 이제 꺾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2008년에 있었던 그런 양적 완화의 그런 수준보다도 더 많은 유동성을 투입해야만 조금이라도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의 그 경제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 묶여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투입을 해야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 그리고 일본 이러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투입을 해야만 이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채를 만들게 된다면 사실상 이 부채는 갚을 방법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방법은. 부채를 갚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부채는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미래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미래의 우리 세대, 우리 자식 세대는 굉장한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저는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 끝내길 바랍니다. 끝내길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가 뭐 상상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벌어질지를 봐야만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는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지 간에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은 제가 실물금과 실물운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가오는 그 위기를 바라보실 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런 위기들 이런 것들이랑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세대가 겪었던 이 경기 침체들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로 일어난 위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사이클, 이러한 성장 방식의 사이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터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형태의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면, 이런 형태의 세계적인 불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온다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